이 지표를 들어가기 전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총리가 될 거라고는 인식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새 정부가 물려받은 경제 환경이 최악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 제가 되기 전에 청문회 시기에 총리실에 요청한 첫 번째 과제가 우리 경제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어려운지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 경제가 간단치 않다. 성장률이 이미 잠재 성장을 이하로 떨어져 있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경쟁력을 상실한,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고 있는 산업들이,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메인이 반도체, 석유, 자동차, 철강 5대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인데 지금 석유화학이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중국이 말은 우리랑 경쟁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보다 거의 앞서 있는 부분이 많은 상황이 펼쳐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서 시작된 구조적 환경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드러내고 시작하는 게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딱 정권이 바뀌기 시작한 것만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게 우리 성장률이 바닥 마이너스를 갔다가 반등이 딱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탄핵 결정되는 날부터 시작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주가가 언제 반등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2000대에서 바닥을 치다가 윤석열 탄핵 결정이 딱 나니까 국민들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심리도 그렇고. 근데 이게 쫙 올라가 버린 겁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낮은 기저효과에서 시작해서 아주 어려운 고통의 시기가 우리 앞에 닥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국민들 앞에 과거 그랬듯이 DJ 때 IMF처럼, 또는 과거 무슨 처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을 국민들에게 직시하고 설명하고 하는,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움을 돌파하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봤는데 그렇게 올라가 버린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의 어려움은 남아있고, 그래도 절대 안이하게 생각할 수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의 그런 고비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노력하면 이걸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딱 이 정도가 현재의 현황이라고 저는 사실 봅니다. 그렇게 저희가 상황을 쉽게 보고 있지 않다. 지표는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질 성장률이 이게 IMF 이후에 최초로 마이너스로 갔던 게 기다가 지금 25년 새 정부 딱 출범할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지금 흔히 잠재 성장률이라고 얘기하는 1.8%를 작년 연말에 넘었고, 올해는 잘하면 1.9, 2%까지 간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소비 심리가 100을 넘었고요. 코스피 추이가 5,000을 넘었다가 어제 4,948이 됐는데, 어제 점심 때 제가 대통령님하고 주례보고 회동을 매주 한 번씩 하는데 저에게 잠깐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기술적 조정의 한 과정이라고 본 거죠. 이미 5,000대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간 겁니다. 처음에 이게 오르기 시작해서 3,000을 넘고 4,000을 넘을 때는 일각에서 좀 어둡게 보는 분들이, 또는 비판의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또는 비판적 언론에서 아유 저러다가 푹 떨어지지 않겠냐. 근데 다 아시다시피 주식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추세선을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선에 올라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중소기업인 분을 만났는데 30년 동안 중소기업 하신 분이에요. 주식을 한 번도 안 했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주식 시작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웃겼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판이 바뀐 거죠.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죠.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미국이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전 세계 판을 흔들었는데
한국만 흔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흔든 거 아닙니까?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보다 유리하게 결론을 낸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이 자유무역 시대에서 자기들이 득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서 전체판을 흔들기 위해서 시작한 관세 협상판입니다. 어느 나라도 그 미국의 장풍 앞에 자유롭지 않죠. 그런데 이걸 대놓고 한국이 미국보다 유리하냐 아니냐 이렇게 만약 누가 묻는다면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고,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우리가 비슷하냐 아니냐. 그 다른 나라 중에서 핵심은 일본하고 어떠냐.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감정으로구나 경제로구나. 대만하고 어떠냐. 반도체 때문에. 그 정도 아니겠어요? 평가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경쟁 상대들에 비해서 비교적 나쁘지 않게 했다. 이게 객관적 평가입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 자신도 그렇게 봅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기 많은 내용인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 니고시에이터라고 표현했던 김정관 장관, 산업부 장관. 그 다음에 이번에 전체 그 패키지를 총괄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김용범 정책실장. 잘했습니다. 뛰어난 관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덕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해낼 수 없었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뭐냐? 첫째, 시간에 구애되지 마라. 제가 들었거든요. 둘째, 손해볼 건 나 절대 사인하지 않겠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이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느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 깨질 뻔했거든요. 사실 빨리 끝내라는 압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지난 정부 시절에 한덕수 전 총리가 끝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 대선 나가려고. 실적 빨리 내려고. 그때 대신 우리는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걸 넘긴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압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이펙 전에 끝내라. 에이펙 전에 저거 타결되기 전날 깨질 뻔했어요. 근데 버틴 겁니다. 근데 결과가 저 정도 나온 겁니다. 근데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면 이렇게 버티기 어려웠다. 근데 솔직히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미국과 어떤 협상이든 정치, 경제, 국방 어떤 협상이든 하면서 버텨본 적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딜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말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버틴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 둘째, 그러면 이 결론을 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상업적 합리성.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돈 안 되는 건 안 한다. 물론 지금도 미국이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긴 게 없습니다. 원래 협상의 내용이 법을 제출하면 그걸로부터 관세 적용한다. 우리 제출했기 때문에 어긴 게 없습니다. 미국도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다시 관세 얘기를 들고 나오는 거는 너네가 어기진 않았지만 왜 빨리 안 해?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늦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거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또 투자 문제도 양쪽의 협의에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쪽에서 온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더 빨리 해야지 이겁니다. 그리고 합의에도 불구하고 관세 이유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 누가 잘못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걸 대놓고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 만약 그렇게 얘기하는 언론사가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언론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기본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서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모자, 상업적 합리성입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돈 되는 걸 해야지. 돈 안 되는 거 투자하라고? 그건 못하지. 그 다음에 우리도 의견을 내야지. 협의해야지. 최종 결정은 오케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더라도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에 대한 협의권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야 협의일 뿐이잖아. 합의가 아니잖아.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서 해보라고 하십시오. 협상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나와서 해보라고 하십시오.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가능한 최대한을 한 것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마스가. 배. 사실은 처음에
이번 협상 전체의 전략에 있어서 마스크가 꼭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레버리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카드를 씀으로써 전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카드, 그걸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저도 배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우연입니다. 신동식 회장이라고 90세가 넘은 분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수석 하셨던 분. 이분을 누가 우연히 저한테 소개해서 총리 청문회를 하고 있을 때 만났는데 이분이 배로 가야 된다고, 거제도를 미국에 내줄 정도의 그런 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분에 대한 모든 이력을 다 가지고 대통령님 만나서 주례보고할 때 저희도 잘 몰랐죠. 신동기 회장님이 누구시든. 이 배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걸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안 중에서 이걸 중요한 거 하나로 한 겁니다. 근데 먹힌 겁니다.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국과 경쟁하는 데 필요하고, 근데 미국은 할 수 없고 한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딱 그것이 마스가로 나타난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앞으로도 우리는 언제 경제적 강자들이 전체 세계 경제판을 흔들지 모르고 언제 우리의 파트너들이 합의된 내용도 흔들지 모르는 그러한 새로운 경제 질서 위에 섰습니다. 누구는 이걸 각국도생의 시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국인으로서 FRB, 미국의 연방은행에서 거의 10년 이상 근무하셨던 어떤 이코노미스트하고 토론을 좀 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국정원도 경제분석을 하니까 거기서 있는 경제분석 자료를 쭉 읽어봤습니다. 이 팽팽한 미국과 중국이, 미국은 약간 떨어지고 중국은 엄청 올라가서 이 팽팽한, 근데 이 긴장관계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그리고 그 양쪽의 파장에 우리는 가장 딱 영향을 많이 받는 지대에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이 상황이 몇 년을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국가적으로. 저는 마스가 같은 것들을 몇 개 더 만드는 게 우리의 살 길이라고 봅니다. 내가 그랬듯이 앞으로 반도체가, 앞으로 AI가, 혹은 어떤 분들은 원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 미국이 필요한데 막상 미국은 안 되네? 근데 한국이 할 수 있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몇 개를 키워놔야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게 국가적인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날 때 대통령이 국무회의 또는 여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두 국민들께 했던 말씀, 이번에 해보니까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절실히 들었습니다. 그게 그 얘기죠. 아마 그런 고민을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했을 것이고 모든 정부의 지도자들이 했겠죠. 문제는 그것을 누가 제대로 전략적이고 일관적으로 끌고 나가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